예, 3차 시 합시다. 사고 표현 7주 3차 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요. 뭐 400명, 500명대가 지속되고 있어서 참 걱정이죠. 우리 일상이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미증유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어요. 어, 문명의 전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두 가지가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문명의 전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는 전쟁과 전염병이거든요. 그런데 그 둘은, 이 전쟁과 전염병은 무엇보다도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의 형성과 발전 단계에 따른 필연적인 모순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한번 봐요. 나는 역사에서 무슨 소위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 대제국을 건설한 전쟁 영웅, 이렇게 그 수식어를 붙여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이를테면 나폴레옹도 그렇잖아요. 물론 나폴레옹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런 어떤 봉건 체제,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봉건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신흥 부르주아지 계급, 시민 사회, 이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한 그런 어떤 그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이제 유럽 세계에 전파한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그 이웃 국가 사람들의,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한 자기 나라의 병사들,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그 상대 진영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뭔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이제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뭐 알렉산더를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인도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약탈적인 그런 어떤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였냐? 몽골의 징기스칸이었죠. 징기스칸, 몽골은 저 유럽 지역까지 또 엄청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몽골군은 엄청 그 잔혹한 부대였어요. 그들이 그 지나가는 지역마다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자들은 모조리 사륙을 하고 근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해서 징기스칸의 군대가 온다는 그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공포에 떨 만큼 아주 잔혹하게 학살을 했던 그 정복 전쟁을 했던 자들이 몽골의 징기스칸 군대거든요. 이들이 12세기, 13세기에 또 그 고려를 침략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이제 조카, 저 손자가 쿠빌라이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 그때쯤 몽골이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고려가 침략을 받아서 한 50, 60년 동안 그 어떤 간접적인,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영향권 하에 신음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어떤 정복 전쟁의 리더라거나 이렇게 포장되는 것을, 나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게 영웅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그런 영웅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문명이 파괴되고 그랬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스페인 함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멕시코 마추픽추인가요? 뭐 하여튼 이런 그 침략, 뭐또 유럽인들이 또 이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음. 이렇게 전쟁, 그다음에 이 전염병은 이 전쟁과 함께 가요. 자, 아까 내가 이제 몽골 군대가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중국을 거쳐서 유럽 지역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13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에서 약 3,500만 명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절멸해요. 다 죽어버려요. 한 4년 동안에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때 이 몽골군이 유럽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갈 때 묻혀서 간 흑사병, 예, 흑사병. 그게 뭡니까? 페스트, 페스트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이제 전쟁과 함께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질병은 굉장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역사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둘은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 그러니까 성장 문명은 뭔가요? 이를테면 그런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몽골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유럽에서 인도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소위 건설된 문명을 헬레니즘 뭐 문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동서 문화가 융합됐다. 그리고 이제 그 몽골이 또그 이제 중국 대륙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또 유럽까지 이렇게 소위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동서 교역로가 확보됐다, 문물이 교환됐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 어떤 문물의 교환은 있을 수 이제 그런 것이 인류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이런 약탈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 하나의 모순이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균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몇 가지를 더 아래다가 이제 좀 정리를 해 놨는데 뭐냐면, 그, 이제, 내가 히랍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히랍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랍반도에서 쉽게 여러분이 뭐 그리스에서, 그 대규모의 전쟁이 세 차례 벌어져요. 이제 트로이 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하여튼 그리스 반도에는 크게 세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는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이런 폴리스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죠. 이 그리스가 크게 두 차례 외부 세력과 싸운 전쟁이 트로이 전쟁과 그 페르시아 전쟁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데 이것은 그리스 내부에 동맹끼리 벌인 내전이거든요. 이를테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동맹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 간의 내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테네 병사 3분의 1과 아테네 인구 3분의 1이 사망해버려요. 전염병으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상과 찬란한 문화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 펠로폰네소스 내전 이후에
로마의 이 그리스 지역이 반도가 소위 먹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라고도 하고 알렉산드로 대왕이 소위 대왕이 이렇게 그리스 반도를 로마의 지배권하에 두는 거죠. 이렇게 여세를 몰아서 이제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그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이죠. 자, 하여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 중에 전염병의 창궐로 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어버림으로써 그 아테네의 이상과 찬란한 문화가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이런 얘기죠. 아테네를 휩쓴 역병을 이제 오늘날의 전염병과 같다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이상의 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록 이를테면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이 이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 양상이기 때문에 그 병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소위 병명이랄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증상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 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역사가 투기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등을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 위생 환경의 불량과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생 환경의 불량과 인구의 밀집이 그런 어떤 그 대규모의 그 사람들을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전염병의 주된 발생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떤 그 집단적 역병, 전염병이 바로 이런 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2년째 이렇게 전 세계를 어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일상의 정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적 어려움 등에 로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결국은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고 자연 생태계 파괴와 무관하지 않고 특히 도시 인구의 밀집 등의 사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중국 당국은 이제 그걸 부정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한이 1000만이 넘는 도시예요. 중국 인구가 13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규모 도시에서 이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 적은 그 소도시 그다음에 또 이런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구의 밀집 이게 호흡기로 또 이렇게 전파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겠잖아요. 그다음에 그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우한에서 지금 뭐 그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한을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했지만 충분하게 어떤 그 원인을 규명해 내지는 못했죠. 중국 당국의 협조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한참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뭐 그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과 음식의 섭취와 관련한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박쥐, 그러니까 그 나도 오래전에 중국을 여행을 했었는데 그 중국은 이제 길거리에서 우리 같으면 노점에서 여행지에 그 관광지에도 보면 그 노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노점에서 파는 그 꼬치구이 같은 거 보면 그야말로 그야말로 온갖 그 어떤 동물들을 다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박쥐라든가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매개체, 또는 인수 공통 전염병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마마, 혹은 천연두로도 불리는 투창, 또 역시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바이러스성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유럽의 침략자들은 이 두창 바이러스까지 함께 가져와요. 침략 전쟁과 이 역병, 전염병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1518년부터 31년까지, 그러니까 뭐 한 12, 13년 사이에 그 원주민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침략해서 뭐 총칼로 목숨을 없애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로 그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음을 죽어가죠. 아까 그 몽골군에 의한, 징기스칸 군대에 의한 그 유럽의 침략 과정에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그 절멸에 든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도 목숨을 많이 아사가 빼앗겼지만, 이 그 패스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1993년에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토니 모리슨이 그의 소설 자비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세기 말 미국에 살던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이 멸족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그들이 감염시킨 천연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질병, 정복 전쟁과 질병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결국은 어떤 성장 문명, 그러니까 끝없는 어떤 그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약탈적 성격의 성장 문명 형성과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파괴,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떤 또 그 변화가 문제가 있냐면 정신사적인 변화가 와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정신사적인 변화. 무슨 얘기냐면 그 431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 반도의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기에 이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 병사들의 3분의 1, 주민들의 4분의 1이었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죽으니까 그 이제 사회가 어떻게 어떤 공포를 갖게 오냐면, 이런 이 전염병 발생 이후에 그 아노미적 어떤 혼란, 아노미가 혼란을 말하거든요. 아노미적 상황 및 도덕적 타락, 그리고 규범의 파괴라고 하는 혼란에 직면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염병이 역병이 발생하기 전 아테네인들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선에 기반을 둔 삶을 매우 가치 있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 공공선의 추구보다는 점차 그 냉소와 실망이 심화되고, 정말 그들이 추구했던 그런 균형과 조화가 아닌 부도덕과 무절제 상태로 빠져들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역병에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그들은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병은 전염병은 뭐 이를테면 인종이나 신분이나 뭐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그다음에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들었거나 어리거나를 가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신을 숭배하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신성함과 전능함에 대한 믿음 대신에 순간적인 쾌락의 몸을 맡겨. 왜? 이거 지금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 뜨지 못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팍팍 쓰러져 죽어가니까. 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병이 이를테면 그 페스트가 창궐하던 그런 시기에 유럽도. 자, 이제 그 그때 이제 유럽도 그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워낙 그 창궐하고 그럴 때 나는 이제 종교를 뭐 갖고 있지는 않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또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뭐 혐오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제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교리랄까 신앙이랄까 이런 것이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 인류의 죄에 대한 그 신의 징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 일부가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역시 뭐 신의 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2,500에서 3,500만 명이 죽어나가니까 아니 자기 자신의 가족에서 한두 명이 죽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눈앞에서 손 쓸 방법이 없이 그러니까 그때도 저 그 알베르 까뮈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도 보면 신부가 그렇게 나와요. 이건 신의 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유럽 사회에서 그랬어요. 그 페스트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이건 신의 징벌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편타 고행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그 반나 그 옷을 거의 다 벗은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스스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 지어 다니면서 그 채찍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내리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골목마다 도시 골목마다 다니면서 도로마다 길마다 다니면서 스스로 이그 채찍으로 자기 몸을 내리쳐요. 그러니까 피가 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타 고행, 그러니까 스스로 그 때려 이렇게 가죽권으로 자기 몸을 내리치면서 징벌을 내리면서 고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의 징벌인 페스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완전 정신사적 그러니까 이제 뭐 냉정히 말하면 그야말로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이고 하나의 광신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페스트의 공포 속에서 눈앞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걸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이제 그 그리스 반도에서도 이렇게 역병이 휩쓸고 간 이후에는 완전히 아노미적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이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한국 사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는 뭐 우리가 어쨌든 좀 잘 대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은 좀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뭐 인종차별적 어떤 폭동이라든가 뭐 그런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마스크를 한참 우리가 줄 서서 사야 했을 때 마스크를 뭐 매점 매석한다거나 또 뭐 이제 공공기관에 이렇게 배부한 것을 이제 그 착복해서 몰래 빼돌렸다거나 이런 일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대규모의 어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그 역병 상황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다행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중세 시대와는 좀 다르니까, 그때는 뭐 주술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시대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뭐 또 그야말로 그 혹세 무민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어디 교수란 자가 뭐 무슨 뭐 바레스 카드를 가지고 뭐 그걸 지니고 있으면 뭐 어쩌는다거나, 뭐 또 어떤 일부 개신교 목사들은 뭐라고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말을 뻗트리는 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일정하게는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일상의 회복은 너무나 더디고, 또 우리가 이제 당장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업도 비대면으로,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년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이제 좀 힘들고 아쉽고 이런 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죽고 이런 어려움이 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다면 인류는 진정에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던 이제 처음에, 작년에 대구 경북 지역에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그런 의료진들이 있었잖아요. 익명의 시민들이 병원 앞에 가져다 둔 그런 그 마스크들, 누군가 끼니마다 보내주는 음식들, 그리고 방역 당국의 헌신과 자발적 협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멈추기 함께 노력했던 국민들을 보면 불안과 공포가 만연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윤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뭐 의사협회가 자꾸 이제 그 환자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뭐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자꾸 자신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둔 그런 뭐 입장 발표 등을 통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긴 했지만, 이제 뭐 언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느 개인 혹은 집단이나 자신의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 이런 것은 언론적인 입장에서는 그 마냥 비난만 해서도 사실은 안 되긴 해요. 의료계뿐만 아니라 어느 직권을 막론하고 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 아닌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산서 운운하면서 이제 의사들 그 직군에게만 높은 도덕적 책무를 뭐 강조하는 것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은 만큼의 투쟁과 윤리가 공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이게 그 우리 간호학과 친구들의 아마 나이팅게일 선서식이죠. 우리 사고 표현을 듣는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남학생들도 간호학과에 많이 이렇게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동안에 우리 7주차 1차 시 7주에서 1차 시 2차 3차 시 이런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태움이라고 하는, 예원까지 태워 없앤다는 걸 태움이라고 한다면서요. 간호사들의 이 직군에서 가장 그 병폐,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정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태움의 그 피해를 당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보도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습이죠. 이 악습.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 영장류 세계에서도 이런 이를테면 이것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비판 이론가들 중에 한 사람인 아도르노가 이것을 자전거 타기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전거 타기 반응.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두 발은 이제 바퀴를 이렇게 굴리기 위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내닫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야비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나보다 힘센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태움이라든가 이런 뭐 성폭력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7주차에서 계속 이렇게 1, 2, 3차시 내가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들은 뭐예요? 방관자가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폭력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함께 요구되긴 하겠지만 가장 실효성 있는 것,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 악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침묵을 지키는 그런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 7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8주차와 9주차는 2주차에 걸쳐서 사형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보려 했죠. 고맙습니다.